네, 어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7명 발생해 나흘째 1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내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추가 보완할 예정입니다. 네, 전문가 모시고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또 오창석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먼저 신규 확진자 규모가 지난달까지 이제 400명대를 치솟았다가 100명대로 이제 떨어졌는데요. 사랑제일교회가 이제 1,156명, 그리고 광복절 도심 집회 관련해서 510명이 확진됐었는데 지금은 좀 확산세가 수그러든 것처럼 보이는데 확산세가 정점을 찍었다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자, 그렇길 바라야겠죠. 예. 지금까지는 8월 27일이었습니다. 8월 27일이 이제 441명으로 가장 많은 일별 확진자가 됐다가 그 후에는 꾸준히 이제 감소 추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며칠째 100명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대규모 확산세가 다시 등장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특히나 8월 15일과 같은 대규모 광복절 집회 같은 그런 대규모 모임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폭증하는 일은 없길 바라야 하겠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10월 3일에 개천절에 또 집회를 신청한 보수성향 단체들이 있습니다. 네. 살펴보면 천만인 무죄 석방본부, 자유연대, 태극기혁명 국민운동본부인데 지금 이 추산 규모가 약 3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과 그리고 법원이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려야만이 네. 그때 가서 다시 대규모 확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9월 말 10월 초에 또 추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인구 이동이 있을 때 또 이런 집회가 또 발생할 경우에는 또 8월 15일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규모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그런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숫자 자체는 좀 줄어들었다는 건 환영할 만한 사실이지만 방심은 금물이죠, 교수님. 사실 지금 여러 가지를 보면은 확산될 만한 그런 것들은 줄고 예. 또 방역의 효과를 보는 그런 좋은 징조들은 많이 나타나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의 그런 특성을 한번 살펴보면 보통 우리가 그날 노출돼서 그날 감염돼서 그날 그것이 발병돼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노출되었지만 감염이 안 된 분도 계시고 그렇죠. 예. 감염되었으나 증상이 없는 분들도 계시고 그 증상이 5일 또는 최장 15일 뒤에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이제 8월 14일, 15일, 16일의 그런 여파는 아마도 이 지난주에 이제 거의 다 거쳐지고 그 이후에 2차 감염된 즉 예. 무증상이어서 본인은 검사를 받지 않았으나 예. 그분들하고 접촉했던 분들 중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효과가 이번 주에 계속 나타났었고 2.5단계 효과가 어제 그제 금, 토, 일 오늘부터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월, 화, 수 이렇게 나타나게 될 텐데요. 네. 하지만 이 코로나19의 특성상 아직도 추적이 불가능하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분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예. 언제든지 환자 숫자가 200명 이상 나와도 이상한 건 없습니다. 예. 예. 우리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우리가 예전에 언제가 안전하냐고 했을 때 정의용 본부장님이 이런 얘기를 했죠. 하루에 국내 확진자가 50명 이내 그리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예전에는 깜깜이라고 불렀던 것이 5% 이내일 때 우리가 방역 당국과 현재 의료 체계로 감내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네. 어느 순간 우리는 100명 이내만 돼도 좋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 기준점이 바뀌어 있지만 이 코로나19의 특성상 우리나라의 특성을 봤을 때 50명 이내 확진자가 내려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어떤 좋아진다라는 그런 표현은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예. 방심할 수가 좀 없는 상황입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효과가 조금씩 좀 나타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인구 이동이요 2주 만에 15% 이상 줄었습니다. 또 서울의 양성률이랑 또 감염 재생산 지수가 1.66에서 2주 만에 1.1로 떨어졌습니다.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변화로 볼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어제 물어보셔서 제가 예. 답변을 해드린 게 있는데 네. 고혈압이라고 하는 거는 혈압이 높은 질환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고혈압 환자였습니다. 혈압이 보통 210에 140. 엄청 높은 거죠. 기준에 비해서. 근데 당시 주치의였던 분이 미국 심장학회 대표셨는데 고혈압은 자연적인 현상이고 치료할 필요가 없다. 그런 통계를 보여줬어요. 근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결국 뇌출혈로 돌아가셨습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최근에 보이는 어떤 통계를 보면은 양성률이 떨어지고 재생산 지수가 1.1까지 즉 한 명의 환자가 한 명에게 전파되는 계절성 독감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보이는데 그거는 한 2주, 3주의 짧은 데이터와
최근에 검사 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보이는 분자, 즉 확진자 숫자는 그대로인데 검사 숫자가 많은 분은 통계적 착실 가능성이 큽니다. 예. 왜냐하면 전 세계적인 감염 수치의 데이터를 보면은 이 코로나19의 재생산 지수는 여전히 2.5에서 3.0 사이, 즉 한 명의 환자가 3명에게 전파되는 일반적인 계절성 독감 인플루엔자보다는 훨씬 감염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현재 보이는 양성률이 낮다라든지 일시적인 그런 재생률이 떨어지는 거는 방역 당국의 그런 지침과 우리나라 국민의 높은 의식 수준으로 지금 일시적으로 호전되고 있다로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시적으로만 좀 호전된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평론가님께서 좀 첨언하시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부분은 이제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 수치를 결국은 이제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독려하는 수치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말 3초와 비슷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코로나가 처음 초창기 이제 확진이 돼서 국민들이 이제 인구 이동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줄일 때가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현재 30주 차인데요. 인구 이동이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집계했을 때 2,916만 건. 지난해 기준으로 약 76.5%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약 23.5%의 인구가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예. 명확한 데이터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직전주에 대비해서 30.9%가 줄었습니다. 예. 서울시 인구는 그러니까 30%가 아예 안 움직였다는 거죠. 1,000만 명 기준이면 300만 명이 아예 안 움직였다는 겁니다. 예. 매우 높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세종은 28.8%가 감소했고 주요 관광지는 입장 계획이 전부 10분의 1 수준으로 전년 대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대구와 수도권 이동, 버스 이동 경로를 살펴봤는데요. 지난해 역시 같은 기간 대비 53%가 감소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정부의 지침을 잘 따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좀 연장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 기간 동안만큼은 조금 더 독려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서울과 세종이 줄었다는 것은 재택근무가 높아졌다는 겁니다.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회사의 협조를 좀 더 당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5단계가 연장되면서 적용되는 대상이 또 늘어났는데요. 매장 내 이제 출식이 가능했던 뭐 프랜차이즈 빵집이나 뭐 아이스크림, 빙수점도 이제 적용 대상이 되었고요. 다른 카페처럼 이제 배장과 배달과 포장만 가능한데 이게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한 뭐 어떤 추가 대책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보완점이 있나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은 이제 아이스크림 전문점이라든지 빙수 전문점이 카페와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 한 자리에서 오래 머물고 밀집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카페 수도권 8,800여 곳에 내려졌던 이 조치를 빙수점과 아이스크림점 5천여 곳에 늘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규모 인구가 밀집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인구도 밀집할 수 있는 모든 곳을 이제 통제하겠다. 예. 당분간은 이제 100명 이내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또는 확산세를 완전히 멈추기 위해서 통 큰 결정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직업훈련 기관도 있습니다. 네.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직업훈련 기관 대면으로 이제 공부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671곳까지 집합 금지 조치 명령을 내리면서 예. 아예 당분간은 이제 대면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사라지게끔 만들어서 이번에 이 확산세를 완전히 잡겠다라는 의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좀 불가피한 조치니까요. 많이들 동참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광복절 도심 집회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거기에서 비롯된 N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의 동충하초 사업설명회 집단 감염 누적 확진자가 30명이 됐는데요. 이 설명회 참석자가 6개 시도에 좀 퍼져 있기 때문에 이 접촉자를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가려내고 차단하고 이런 건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이 코로나19가 갑자기 확산된 거는 8월 14일, 15일, 16일, 17일 때문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7월 말 8월 초에 연휴, 그리고 휴가, 수해 등으로 밀집 시설에 모였던 것, 그리고 오랜 장마 때문에 이 다중 이용 시설에 있으면서 개인 방역 지침이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들이 이런 집회와 임시 공휴일 등으로 인해서 인구 이동이 있으면서 증폭됐던 것이죠. 근데 증폭돼서 그분들에게 검사를 받으십시오라고 권고를 했는데 예. 약 20여 % 정도만 검사를 해서 우리가 그 숫자를 알고 있고 나머지 80여 %의 분들은 검사를 받지 않고 3주가 지나서 그분들은 지금 검사하면 음성으로 나옵니다. 네. 그러면 그분들은 다행이냐? 그 안에 분명히 그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감염자가 분명히 있었을 거로 추측이 되죠. 네. 그거의 결론으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환자분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하루에 감염자가 50명 이내, 30명 이내, 심지어 하루 국내 확진자 10명 이내로 나올 때 국내 검사 건수가 약 2만 건에서 2만 3천 건 정도 되는데 네. 지금 검사 건수가 5만 건에서 5만 3천 건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검사가
확진자 숫자는 100배 이상 늘었는데 검사 건수는 2배 정도밖에 안 늘어서 예. 실질적으로 검사가 많이 진행된 게 아닙니다. 많이 협조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의심되는 부분, 즉 내가 그때 당시 특정한 장소에 있지 않았지만 특정한 장소를 다녀오신 분하고 밀접 접촉했거나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2차와 3차 접촉으로 의심되시는 분들은 지금 검사하러 오십시오. 예. 지금 검사하러 오셔서 본인이 그 연결고리를 끊으면 그 다음 연결고리는 끊어져서 예. 숫자는 더 가파르게 줄어들 것입니다. 예. 무엇보다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연결고리를 끊는 게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청양의 김치 공장에서 한편은 집단 감염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예. 지역 확산 가능성이 이제 크다는 건데, 여전히 감염 경로를 찾지 못했다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표 환자로 주목됐던 네팔 국적의 20대 여성이 첫 번째 환자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이죠? 일단은 이제 네팔 국적의 20대 여성이 첫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중요한 예. 건 첫 번째 감염 경로이느냐 예.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이제 어디서부터 이제 시작된 건지 정확하게 지금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주변 사람들을 다 지금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확진자로부터 2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접촉자로 분류된 청양군에 있는 183명은 그리고 다행히 음성으로 이제 판정이 났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탈의실과 휴게실로 감염 전 경로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이제 역추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명확하게 감염 경로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는 아직까지는 못 찾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밀접 접촉자 또는 접촉자라고 의심되는 분들은 빨리 가서 좀 진단을 받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전 세계적으로 음식이 매개로 감염된 사례는 아직 없다고 합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치로 인한 전파 우려는 없다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치 공장에서 생산된 이제 40톤 가량의 예. 김치는 전량 회수해서 폐기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공장에 보관되고 있는 10톤짜리 이제 김치도 역시나 폐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사실 예. 이렇게 좀 감염 경로를 추측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에는요. 당장 좀 역추적을 하는 게 어려우면 어떤 방법을 또 쓸 수가 있는 걸까요, 교수님? 현재로서 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예. 그 이유는 코로나19의 특성상 보통 바이러스가 아까 노출, 감염, 발병 이후에 증상이 있어야 되는데 예. 증상이 없는 경우가 현재 미국 CDC 기준으로는 40%, 예. 최근에 나온 어떤 연구 결과는 80%까지도 증상이 없다고 하니까 아까 그 네팔 국적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특히 예전에 왜 대구 경북 지역에서 31번째 환자분 굉장히 오랫동안 입원한 네. 그때 어떤 특정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분들이 이제 낙인 찍기를 당해서 그분들 2차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특정한 사람이 누구를 통해서 감염됐다고 말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냥 같이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놀라겠지만 여기 스튜디오에 지금 4명이 앉아 있는데 이 중에 누가 과연 노출됐으며 누가 과연 감염이 된 상태로 증상이 없는지는 아무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고요. 예. 그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라고 하면은 동일 집단 격리에서 같은 수준으로 격리와 검사가 진행되고 거기서 분류하는 작업이 들어가야지 특정한 국적이나 특정한 직업, 특정한 사람을 특정하는 것은 그것이 나중에 코로나19로 인한 이 정신건강의학적인 그런 2차적 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거는 우리가 삼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선에서 환자들을 맡고 있는 의료진의 감염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기도 삽관 등 응급처치를 하다가 감염이 된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병원 내 감염 같은 경우는 기저질환자가 많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해야 하고 또 발생을 했을 때 더 큰 피해를 우려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많은 우리 의료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발견하고 네. 메르스 백서를 통해서 그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직 100% 된 건 아닙니다. 예. 다행인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을 아직 100%는 모르지만 이것이 어떤 경로로 되는지 어느 정도 추적하고 있죠. 이 대형 병원 관련해서 감염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은 환자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세요. 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무슨 병원에 환자가 발생했다. 가지 말아야지. 근데 실제로 보면은 저는 이제 코로나19를 주로 이제 교육과 진단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치료하시는 분들은 이제 중환자실이나 기타 다른 의료 검체를 뽑아내는 쪽에서 근무하시는데 그분들이 서로 만날 일이 없도록 병원 내에 차단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분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거기를 격리하면 나머지 외래 진료 부서라든지 각 병동의 그 특성의 별로 부서끼리 접촉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들으면
정말로 그 방역 지칙을 병원에서 권고 사항대로 지키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는 예전에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특정 대형 병원처럼 확산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가 병원에서 근무를 하니까 예.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기저질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우리 의료진들도 간호사 선생님도 그렇고 근무하는 의사, 다른 직종에 계신 분들도 그 가족의 일부로서 생활을 하시잖아요. 그 생활 속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내에서 퍼지는 것이 아니라 생활 내에서 감염돼서 병원이라는 직장 안에서 감염돼서 동료들한테 옮기는데 그런 경우에 우리 의료진들은 증상을 보이거나 의심된 경우는 출근하지 않고 예. 검사하고 근무조에서 빠져서 환자분들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외래를 방문하실 때 병원에 확인만 하신다고 하면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교회 예배 금지 조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수도권을 포함해서 교회 이제 대면 예배 금지 조치가 유지가 계속됩니다. 방역 당국에서 구체적인 어떤 예배에 대한 비대면 지침을 이제 내놨는데 20명 이내 인력만 교회에 들어갈 수 있고 찬송은 이제 혼자서 독창으로만 가능하다고 내놨다고요. 네, 일단은 교회 관련된 확진자가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예. 굉장히 세세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비대면 예배를 먼저 원칙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이제 몇 가지 원칙을 설명했는데요. 첫 번째는 마스크를 반드시 상시 착용해야 된다. 네.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두 번째는 교회 내 음식 섭취 금지. 결국은 이제 음식 섭취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벗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람 간 2m 거리를 두라. 라는 것입니다. 예. 네 번째는 환기 및 소독을 반드시 철저히 해라라는 것이고 말씀하셨던 것은 성가대 운영은 일단은 하지 않는 것으로 원칙을 세웠습니다. 또한 찬송을 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고 독창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은 교회 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일이 없도록 원칙을 세웠다라고 볼 수가 있고 밀접 접촉을 할 수 없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결국은 교회에서 일어났었던 확진이 소모임 그리고 음식을 같이 나눠 먹는 등 예. 이런 경우에서 확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완전히 없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종교 탄압적으로 볼 수가 없고요. 당연히 다른 국민들은 다른 종교를 가질 수가 있고 또는 네. 똑같은 종교를 가진다 하더라도 방역이나 안전에 더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결정을 내렸다고 볼 수가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은 이제 기독교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교회라는 것을 세울 때 건물이 아니라 모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임을 이제 교회라고 지칭을 한 것이지 건물을 지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 국민적으로 힘을 쓰고 있을 때는 조금 더 비대면 예비를 좀 더 늘리는 것이 조금 더 연장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예. 말씀하신 정말 그런 모임 자체를 좀 최대한 자제를 해달라라는 권고가 이제 19일부터 수도권 전역에 내려진 상태입니다. 교회 소모임이 모두 좀 금지된 상태인데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대전까지 내려가서 원정 소모임을 벌였다 이런 신고가 있는데 이 같은 일탈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표현을 좀 써도 되는 건지 사실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건지 그 궁금합니다. 감염법 예방법을 통해서 이제 네. 뭐 형량을 늘리고 그리고 벌금 수치를 높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형량이 굉장히 억압적이라고 하거나 예. 제한을 줄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벌금은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사이고요. 이것이 최종 확정이 될지 안 될지도 사실은 미지수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벌금 때문에 나 좀 조심해야겠다라고 했던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자발적인 부분으로 맡길 수밖에 없었는데 네. 예. 이제 코로나 확산 사태 초창기에 성지순례를 간다고 해서 해외로 나갔던 또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아, 네. 그 부분에서 또 여론의 문매를 받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 아예 한국인을 이제 입국 금지시키겠다 이런 결정까지 갔었는데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소모임이 굉장히 두려워서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소모임을 자제시키는 것이지 수도권을 벗어난다고 해서 안전이 보장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8월 30일 하루 만에 이 대면 예배 118곳을 적발해서 이중 소모임이나 마스크 방역을 어긴 34곳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원정도 안 되고요. 또 소모임 역시나 좀 조심해서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전국에서 이제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타 지역에서도 조심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음악학원이나 실내 포장마차 어떤 소규모 집단 발병이 새로 발생하면서 일상에서의 어떤 이런 확산의 불씨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방역 당국이 이제 대규모로 여기서 자칫 확산을 하게 되면 의료 체계가 마비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내놨는데 위중증 환자의 병상이 지금 다소 나아졌다고 하는데 현재 병상 가동률 현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병상 가동률을 말씀드릴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꼭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런 질문을 하신 적 있어요. 어떤 어머니와 아이가 코로나19 이제 같이 확진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그 아이와 엄마가 따로 떨어져서 음압병상이 있는데 그 아이는 어떻게 돌보냐고. 실질적으로 코로나19 중에 중증 환자로 치료받으실 분들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병원 시설이나 아니면 생활치료센터에서 그 생징후라고 하죠. 호흡수라든지 맥박수, 체온 이런 것들을 호흡곤란의 자가 증상 등을 재고 또 산소 포화 등을 확인하면서 그냥 지켜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특별히 약을 드시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최근에는 이제 60세 이상의 환자분이 많아졌기 때문에 위중증 환자의 비율이 높고 분류를 하는데 분류할 때 이렇죠. 제가 만약 코로나19에 확진된 환자입니다. 네. 근데 병실이 이제 중환자실이 있고 일반 중환자실이 있고 일반 병실인데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일반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시설도 다 돼 있지만 뭐 이렇게 기계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저한테 유병욱 씨 다른 중환자가 왔으니 일반 병실 내려가세요. 그러면 저 같으면 안 내려갈 겁니다. 내 건강을 책임지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버틸 수 있겠죠. 즉 분류를 잘해서 미리 한다고 하면은 병상의 부족이라고 하는 건 실제 수치로 보이는 거랑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코로나19 입원하신 분들이 에크모라고 하는 체외순환 산소 주입기라든지 모두 기관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증증의 중증에 따라서 분류에 따라서 되거든요. 따라서 위중한 환자분들을 위한 시설이 많이 부족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거는 네. 코로나19 외에도 중증 환자, 다른 중증 환자분들도 모셔야 되는 시설이 필요하니까요. 예. 따라서 지금 빠르게 중증, 최중증 환자분들을 위한 시설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110병상을 만드는데 문제는 거기 들어갈 인력이죠. 예. 거기 들어가는 인력이 어떤 일부는 전공의 선생님이 부족해서 중환자실이 부족하지 않느냐는데 전공의 선생님들은 훈련을 하는 학생입니다. 예. 중환자실은 훈련받은 전문가들이 필요하고 이거는 최소 3주, 길게는 6개월 이상 훈련이 필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요거는 앞으로도 구조적인 부분이 해결이 돼야 중증 환자분들을 위한 시설이 해소되는 것이 당장 시설을 열린다고 해서 해소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도권 이야기를 좀 해보면 지난달 중순부터 지금 단기간에 급속히 좀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대구 경북 누적 확진자 수가 8,559명인데 이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임상원 선생님 관점에서 어떤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수도권발 확진이 있었기 때문에 대구 경북을 넘어섰다. 사실 이 대구 경북을 넘어섰다는 것 자체가 그때 있었던 신천지 31번 확진자로부터 시작한 확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비정상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수도권 확진자 수가 여기를 넘었다는 것은 역시나 8월 15일 전후 교회 소모임이라든지 광복절 집회로 인한 2차 감염들이 전파가 되면서 굉장히 확산세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감소세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를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이 부분은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또 다른 대구 경북을 포함해서 또 다른 지역에서 이런 확산세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 특정 종교를뿐만이 아니라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이런 집회가 부산에서 일어났다면 부산의 확진자가 수가 또 수도권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세종이 있으면 또 세종이 넘어설 수가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수도권이 대구 경북을 넘어섰다는 것이 굉장히 좀 안타깝게 들리지만은 이 수도권 확진자 수를 뛰어넘는 다른 지역의 확진자 수가 일단 없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예. 정부도 이제 20일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하게 조치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이 20일까지 좀 잘 지켜주시고 20일 이후라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개천절 집회라든지 추석 민족 대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철저히 좀 조심하셔야 된다. 정은경 본부장이 이제 흩어지면 산다라는 표현을 좀 쓰셨는데 네. 당분간은 이 부분을 꼭 지켜줬으면 좋겠고 이 수도권 확진자 수가 대규모로 늘어나기 전에도 정은경 본부장은 가을에 다시 한번 2차 대유행이 올 수 있다라고 수차례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또 가을에 있을 또 독감. 이 독감의 증상과 코로나 초기 증상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또 확인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분별하기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독감에 걸린 줄 알고 갔는데 코로나일 수도 있고 코로나인 줄 알았는데 독감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을에 특히 좀 더 조심하셔라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날이 예. 선선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욱더 걱정되는 부분도 있기 마련인데요.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사실 이 수도권의 확산은 예견됐던 부분이고 우리나라 국민의 45%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확산됐던 거는 우리가 코로나19의 특징을 몰랐기 때문에 예.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당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숫자가 늘어났다. 사실 더 늘어나도 이상하지 않죠. 왜냐하면 대구 경북 지역보다 워낙 수도권 지역에 인구가 많고 유동 인구가 많기 때문이죠. 예. 아까 우리 평론가 오창석 평론가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윈데믹을 우리가 지금 조심해야 될 시점입니다. 예.
네, 투인데믹은 아까 말씀하신 계절성 독감 인플루엔자랑 코로나와 같이 유행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9월 8일 이후부터는 이제 인플루엔자 계절성 독감 예방 접종에 대해서 국가 예방 접종 사업으로의 무료 예방 접종과 일반 접종자에 대해서 안내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 경우 보통 20, 30, 40, 50대의 젊은 분들이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맞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억이 별로 없으실 겁니다. 제가 여기 여쭤보면은 맞으셨어요? 물어보면 저 말고는 안 맞았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올해는 우선적으로 생후 6개월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그리고 만 62세 무료 예방 접종자들은 국가에 나온 일정에 따라서 예방 접종을 완료하셔야 됩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사회를 이끄시는 젊은 층 그리고 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올해는 인플루엔자 계절성 예방 접종 및 100일에 등의 예방 접종을 미리 완료하셔서 예. 기침이라든지 발열 등의 증상이 코로나19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 의료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을 모시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다행인 건 예방 접종을 우리가 준비되어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하고 따끔한 그 예방 접종 한 번으로 코로나19와 다른 유행병 질환이 동시에 유행했을 때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고 의료 체계를 지켜줄 수 있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독감 예방 접종에 대한 강조까지 해주셨고요. 네, 지금까지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그리고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